그래서 사모펀드들은 산업 분석 진짜 치밀하게 하고 상대평가를 잘해요. 그러려면 경쟁사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2,400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번 거예요? 1억 정도를 번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규현의 계사입니다. 두 번째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기업 얘기보다 오히려 두 분도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투자 다 관심 있지 않으세요? 뭐 투자를 하는 방식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모펀드들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뭐 사모펀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뭐 기업을 인수했다느니 뭐 투자했다느니 이런 것도 워낙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또 사모펀드 하면 뭔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돈을 도대체 얼마나 잘 벌길래 그런 주제로 많이 오르내리곤 하는데, 사모펀드는 왜 돈을 잘 버는가, 왜 투자를 잘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쭉 해볼 거예요. 저는 참고로 뭐 사모펀드를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일하다 보면 만나는 분들 중에 사모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는 편이고요.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큰 부자가 되고 또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은 사모펀드 업계분들이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쪽 업계로 커리어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대표님들한테는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트레바리에서 쭉 풀었던 썰이에요.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 돈 버는 얘기긴 하지만 저렇게 돈을 벌고 저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쭉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모펀드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또 얼마나 투자를 성공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사모펀드 중에 제일 요즘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한국에서 뭐 유명한 사모펀드 중에 하나죠.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인데요. 한때 한 3년 전, 4년 전쯤에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뭐 부자 1위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MBK의 그 김병주 회장이 거론된 적도 있었고요. 현재 기준으로 누가 대한민국 부자 1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 뭐 대한민국의 부자 순위에 오르내릴 정도로 꽤 큰 자산을 이룩한 사람인데요. 사실 여기 말고도 국내에는 이제 흔히 1세대 사모펀드라고 이야기하는 뭐 IMM도 그렇고 한행컴퍼니도 그렇고 뭐 VIG라는 곳도 있고 여러 이제 대형 사모펀드들의 창업자 대표들 분의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뭐 업계에서는 아름아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많다라고 하는 게 뭐 제가 정확히 몇백억이다 몇천억이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몇십억 수준은 아니다. 최소 수백억, 더 많으면 수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인데 도대체 뭘 하길래 사모펀드가 이렇게 큰 돈을 버냐, 이 얘기를 오늘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라는 그 조직, 회사는 제가 생각하는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건 제가 아는 한 이 비즈니스보다 더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적은 인원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사모펀드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 제가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도 할 건 많아요. 뭐 관리 보수부터 시작해서 뭐 성과 보수도 있고 뭐 투자에 대한 차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어차피 재미없어 할 거니까 그냥 하나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례는 한 2에서 3년 만에, 뭐 2년이냐 3년이냐는 언제를 시작으로 하냐에 좀 다르겠지만 2에서 3년 정도 만에 한 5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뭐 수백억 정도를 번 사모펀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독도토너라는 화장품 아세요? 라운드랩이죠. 라운드랩이라는 브랜드를, 독도토너도 유명하고 또 제가 알기로 그것도 유명하죠. 그 선크림.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도 굉장히 막대한 부를 이뤘지만 이 회사에 투자했던 사모펀드들도 굉장히 큰 돈을 벌었거든요. 요거를 한번 히스토리를 쭉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이제 요 M&A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 4년 전쯤에 요 서린컴퍼니라는 독도토너로 유명한 회사에 한 사모펀드를 경영하려는 사모펀드 대표님이 이제 회사에 찾아갑니다.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대표가 보기에는 이 서린컴퍼니라는 회사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더 잘 될 것 같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K코스메틱이 엄청나게 핫해졌지만 3, 4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분은 분명히 뭔가 꿈틀꿈틀 된다. 한국 화장품이 지금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을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춘천에 있는 회사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올리브영이든 뭐든 얘네
얘네 되게 잘 만들었네, 왜 이렇게 잘 팔리지 하면서 이제 이 회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회사를 찾아가서 투자할 회사를 서치하는 거를 이제 딜 소싱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회사를 찾는 게 일단 요 사모펀드 비즈니스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투자해야지부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상장시장이랑 비상장시장이랑 다른 게, 상장시장은 그냥 상장된 주식 중에 어딜 투자하면 되지? 삼성전자를 투자할지 하이닉스를 투자할지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업계는 상장 투자도 하지만 비상장 투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숨어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게 요 사모펀드 업무의 첫 번째 단계. 그거를 업계에서는 딜 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딜 소싱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사모펀드마다 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대표는 어떤 산업이 잘 될 것 같다에 대한 검색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대표는 한국 화장품 시장을 찍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한국 화장품 시장 중에 유망주를 발굴해야 되겠죠. 아주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뭔가 젊은 친구들로부터 트렌드를 탄 브랜드를 여러 개 찾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추측컨대 서린컴퍼니만 만나보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많이 어딜 갔겠어요? 올리브영 갔겠죠. 올리브영 가서 잘 팔리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봤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서린컴퍼니라는 곳을 춘천에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내가 당신 회사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인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시작했겠죠. 요 모든 대화의 과정을 딜소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따가 뒤에서도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딜소싱이 생각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 당신네 회사 사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딜소싱 과정만 사실 실제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수개월, 수년이 걸려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서린컴퍼니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꼭 투자를 하고 싶어요. 무조건 2배, 3배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단순히 가서 전화 걸고 이메일 거는 게 아니라 서린컴퍼니 대표를 소개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찾아야 되겠죠. 또는 우연히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과정이 수개월을 소요합니다. 실제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가서 대표님이랑 좀 친해지고 신뢰를 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딜소싱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설득이 됐어. 그럼 저 한번 뭐 투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또는 회사를 매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겠죠. 이 서린컴퍼니를 처음으로 사모펀드가 인수했었을 때 기업 가치가 한 2,400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분이 2,400억이 있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돈이 없지만 이 회사를 2,400억의 가치로 주식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와야 돼요? 쩐주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 딜소싱이 끝난 다음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 돈으로 산다기보다는 쩐주의 돈으로 사기 위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그 다음 그 좋은 회사의 딜을 투자할 수 있도록 소싱을 하고, 그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집하러 다니는 것을 펀드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뭘 하게 돼요? 2,400억을 주고 큰 돈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존재 목적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더 키워서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 다음 뭘 하겠어요? 샀으니까 키워야 되겠죠. 그걸 업계에서는 밸류 애드를 한다, 밸류업을 한다, 뭐 밸류 크리에이션을 한다, 뭐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보통 우리가 상장 주식을 사면 어떡하죠? 그냥 기다리거나 뉴스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는 말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회사를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기존의 서린컴퍼니가 부족했던 역량을 보충한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또는 새로운 제품을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으로만 수출하던 거를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뭐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시장을 넓힌다던가, 그런 다양한 경영 활동이 있을 텐데, 원래는 서린컴퍼니의 대표님들만 하던 일을 이제 사모펀드가 개입해서 회사를 같이 키워나가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래야 내가 2,400억에 산 주식이 가치가 오르겠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딜 소싱하고 남의 돈을 가져와서 자금을 모집하고 회사 기업 가치를 키운다. 그런데 서린컴퍼니는 사실 원래도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였고, 인수한 다음엔 회사가 더 잘 컸어. 이렇게 회사가 더 커지면 회사에 뭐가 쌓여요? 돈이 쌓이겠죠. 이런 사모펀드들은 돈이 쌓이면 가끔씩 배당도 꽤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 사모펀드도 서린컴퍼니 투자 이후에 배당을 제법 많이 받아갔고, 기사에 따르면 배당 받아간 금액이 2년 3년 동안 한 1,500억 정도 돼요. 일단 숫자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배당도 받아가고 어쨌든 회사를 잘 키우겠죠. 잘 키운 회사를 매각하는 게 이제 마지막 절차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얼마를 벌었을지를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세히 얼마를 벌었는지는 파본다 한들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과 그냥 가정으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과정에 중요한 숫자들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사모펀드는 이 서린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최초 인수했을 때 2,400억을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근데 2,4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구성됐냐? 첫 번째는 이 중에 일부는 내 돈도 있어. 실제 사모펀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모펀드야. 근데 쩐주들한테 이 회사 좋습니다. 인수 같이 하시죠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쩐주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 돈도 태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확신 있어? 그럼 너 돈도 넣어야지. 그래야 내가 더 신뢰가 갈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모펀드들도 전체 금액의 뭐 몇 퍼센트 크진 않지만 자기 돈도 태웁니다. 그걸 전 자본이라고 부를게요. 두 번째, 이제 쩐주들의 돈이 있겠죠. 쩐주들은 깊게 들어가면 뭐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 증권회사들도 있을 거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이런 비상장 투자를 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서린컴퍼니라고 하는 잠재력이 큰 한국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인수하려고 하는데 저 믿고 투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수금융이라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인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400억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뭐 500억 정도는 자기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 인수금융,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이 회사 영업이익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 돈 떼먹지 않을 거니까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 빌려주세요. 그 다음에 쩐주들 타러가서 투자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돈 일부. 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2,400억을 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두면 좋으신 게 이 당시 서린컴퍼니 기업 가치가 2,4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서린컴퍼니의 대표들은 돈을 얼마 받은 거예요? 2,400억만큼 받았겠죠. 내 회사를 100% 다 팔았으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중소기업은 이렇게 100% 다 판다고 하더라도 저 2,400억 받고 떠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는 M&A는 별로 없어요. 보통 이 사모펀드도 이 대표들이 없으면 이 회사가 안 굴러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00억을 매각하셨지만 일부는 대표님 이미 부자 되셨지만 일부는 저희 요 사모펀드에 다시 재출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후순위 출자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00% 샀지만 대표님들이 다시 투자해 주셔서 일부는 몇 대 몇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뭐 실질을 만들어 가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400억을 대표 두 분이 가져갔어요. 팔아서. 근데 그 중에 뭐 한 1,200억 정도는 다시 재출자 해주세요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지분이 사모펀드 50%, 경영자 50%로 나눠지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야 사모펀드도 이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 가치를 키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2,400억 받고 대표님들 완전히 떠나버리면 사모펀드가 혼자서 이 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아직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했었을지는 그런 건 전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구조로 됐었을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한 2년, 3년 동안 1,500억 정도를 받았으니까 뭐 뭘로 배당 받아요? 장사해서 번 돈으로 현금이 계속 쌓이니까 배당을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저희가 몇 번 다뤘던 화장품 회사에 6천억 정도의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취득하고 나서 매각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2년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모펀드는 2,400억 주고 주식을 샀지만 배당으로 1,500억 받아가고 나중에 매각 100%다 팔았을 때 6천억을 받았겠죠. 그럼 다 받은 게 7,500억이죠. 그러면 2,400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번 거예요? 5,100억 정도를 번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사모펀드의 투자 수익은 아니겠죠. 왜냐면 쩐주들이 돈이 있었으니까. 요 과정에서 어떻게 사모펀드가 돈을 버는지 보시면 되는데 보통 크게 세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성과 보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리 보수라는 게 있어요.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면 아까 2,400억의 자본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이 자본을 모집해서 사고 나서 기업 가치를 키우는데 사모펀드들이 많은 노력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일정한 정기적인 수수료예요. 보통 규모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긴 하지만 뭐 1%에서 2% 정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요 사모펀드도 요 관리 보수로 어쨌든 1년에 아무리 적어도 1-20억 뭐 2년 3년 하면은 3-40억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사모펀드의 관리 보수예요. 내가 투자해서 회사를 키우는 거에 대한 대가. 이것도 사실 작지는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쩐주들이 내가 너 믿고 돈 투자 뭐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가면 너도 너 돈 넣어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 내가 내 돈 넣어서 내가 비싸게 팔아서 번
자본소득이, 그러니까 투자 차익인 거죠. 이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흔히 캐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성과 보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을 더 비싸게 팔았을 때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할 일에 따른 성과 보수인데 이게 보통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얼마의 회사를 샀다고 그랬었죠? 2,400억 정도에 샀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전제 그냥 심플하게 한 거예요. 원래는 훨씬 더 복잡해서 이 숫자가 아니었을 텐데 어차피 왜냐면 제 결론은 이 회사는 요 하나의 M&A로 그냥 수백억 벌었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일단 대전제를 2,400억을 모집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쩐주의 돈이 2,400억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쩐주들은 내가 2,400억을 너한테 투자하는 대신에 너가 나한테 돌려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너가 챙겨줘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비용 같은 거. 예를 들어 2,400억이라는 돈을 한 명의 은행에서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은행은 2,400억에 대해서 은행에만 넣어도 1년에 이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 5%다. 그 얘기인 즉슨 은행 입장에서는 2,400억을 은행에만 둬도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니 내가 받는 기회비용 이상의 투자 소득은 나한테 전제시켜줘야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해주지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너한테 투자하려면 너가 1년에 8% 이상은 맞춰줘야 돼. 나중에 잘 됐었을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배당과 매각을 다 했었을 때 5,100억 벌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 처음에 투자 들어갔어요? 2,400억이었죠.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이 2,400억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이 나는 2,400억에서 5,100억 만큼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2,400억을 내가 투자했는데 나는 3년 지났으니까 최소한 내 몫은 3,000억까지는 내가 전제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요구 수익률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를 넘어서는 것만 초과 수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2,400억을 투자했고 3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최소 3,000억은 받아야 돼. 근데 너가 보니까 배당이랑 차익해서 5,100억 벌었네? 그러면 나는 최소 3,000억은 받아가야 되니까 나머지 초과된 게 얼마야 그러면? 5,100억에서 3,000억을 뺀 2,100억이. 이 2,100억에다가 보통 사모펀드들이 받는 성과보수율이 20% 정도, 한 420억 정도 되는 거겠죠? 이게 성과보수예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는 한 2, 3년이라는 시간 안에 관리보수 몇십억과 자기가 자본 투자해서 벌은 돈 또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과보수로도 420억은 제가 너무 심플하게 단순한 거여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몇백억은 될 거예요. 근데 몇백억의 계산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실 근데 진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여기 경영진이 후순위 이런 식으로 재투자했을 수도 있고 인수금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해서 딱 요 금액은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큰 돈을 아마 벌었을 거다 이 사모펀드.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건 최소한의 적은 자기 돈으로 별도의 아주 큰 리스크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건 맞다. 근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좋아만 보이는데 과연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럼? 보통 리스크는 결국 뭐냐? 물론 자기가 넣은 돈만큼 잃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평판이자 신용이에요. 어떤 잘 나가는 사모펀드는 잘하는 사모펀드는 이런 투자 수익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쩐주들한테 어떤 인식이 생겨요? 이 친구한테 돈을 맡기니까 2,400억이 6,000억으로 돌아오네? 이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돈을 싸들고 와요. 내 돈 좀 맡아줘.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 반대로 이 회사 잘 됩니다 하고 쩐주들 돈을 받아가서 투자를 다 했는데 잘 안 돼. 자꾸 망해. 근데 얘한테 가서 너 돈 내놔 해봤자 돈이 없는 걸 알아. 그 대신에 잃는 게 뭐죠? 평판, 신뢰, 신용을 잃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 펀드레이징을 하고 싶어도 뭐가 돼요? 안 돼요? 투자자가 모집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얻는 수익에 비해 리스크의 크기는 굉장히 낮아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능력도 되고 기회도 되는 사람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모펀드를 나도 하고 싶다면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지 요걸 아는 게 꽤 재밌고 중요할 수 있는데 시간의 흐름대로 바라보면 돼요. 첫 번째 역량이 뭘까? 딜 소싱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딜 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거기서부터가 첫 번째예요. 그냥 내 친구네 사업이 잘 된대 이러면서 찾아가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결국 우리들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투자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무슨 논리로 기업을 고르는지 요 얘기를 다음에 쭉 한번 길게 할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모펀드는 보통 그냥 간단히만 요약하면 첫 번째로 산업을 제일 중시해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볼 때도 내가 이 기업이 좋은가 저 대기업이 좋은가를 하나하나 본다기보다는 그 어떤 매크로적인 산업, 거시적인 산업이 잘 성장할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서린컴퍼니 투자했던 대표분도 아마도 K코스메틱의 산업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베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K코스메틱 산업 중에 잘하는 회사들,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회사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리스트업 했다면 딜소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죠. 찾아 나서서 진짜 현장에서 발로 찾아 돌아다녀야 돼요. 춘천 가야 돼요.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걸 딜소싱이라고 하고요. 이 딜소싱을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주식 투자할 때도 단순히 대기업이니까 산다 보다는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이 대기업이 하고 있는 이 신사업이 얼마나 성장 가능한 산업인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제가 이제 이 시간 때 뭘 보여드릴 거냐면 사모펀드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산업 분석을 한다. 그리고 또 뭘 분석할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경쟁사 분석도 엄청 치밀하게 해요. 예를 들어 화장품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유망주들 쭉 한 10개 나래비해요. 이 10개들을 치열하게 비교해요. 얘는 뭘 잘하지? 얘는 왜 매출이 2배 성장하지? 얘는 왜 5배 성장하지? 얘는 왜 원가율이 낮지? 얘는 왜 광고를 안 하지? 이런 거를 비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하실 때에도 절대평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평가. 막 2배, 3배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동종 산업은 10배, 20배씩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 그 전체 산업에서 이 기업의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산업 분석 진짜 치밀하게 하고 상대평가를 잘해요. 그러려면 경쟁사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어쨌든 첫 번째 사모펀드 하고 싶다면 딜소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기업을 발굴했어. 또는 서린컴퍼니 대표님이 내 친구야.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자 기회를 받아도 이 2,400억 또는 2,400억 과하다 그래. 240억 아니 20억이라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펀드레이징 LP 영업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이런 쩐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금융기관들도 있지만 그냥 돈 많은 개인 부자들도 이런 쩐주들의 한 종류예요. 또는 돈 많은 법인들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자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돈 많은 현금 많은 회사를 많이 알고 있는지도 이 펀드레이징 역량엔 대단히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는 친구가 엄청난 부자야 라고 해서 펀드레이징이 쉬워질까요? 그거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왜냐? 보통 부자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중견기업이다. 현금 한 몇백억 몇천억 쌓여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변에 이런 사모펀드들이 몇 개나 있겠죠. 저 출자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도 역량이 있어요. 이게 이제 펀드레이징 역량이고요. 세 번째 필요한 건 뭘까요? 투자한 다음에는 어쨌든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밸류 애드 역량. 그래서 경영을 어떤 식으로 더 효율화하고 더 치밀하게 하고 기업 가치를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기존의 대표이사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는지 세 번째 영역은 뭐예요? 그냥 경영이에요. 사실 사모펀드가 이 정도로 인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경영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경영도 잘해야 돼요. 마지막은 또 뭐가 있을까? 잘 팔아야 되겠죠. 매각 능력이 있어요. 사서 돈 모으고 투자해서 기업 키우고 그 다음 팔아야 되겠죠. 다만 파는 거는 사모펀드들의 전문 영역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파는 거는 보통 팔아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M&P 같은 회사들이 큰 회계법인들도 보통 사모펀드가 크게 키운 다음에 이런 큰 회계법인이나 IB, 인베스트, 투자은행 이런 쪽에 내 주식 비상장 주식 좀 팔아주세요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요 서린컴퍼니 같은 경우도 요 매각을 담당했던 매각 주관사가 있어. 그럼 파는 건 이제 얘네들이 인수자 찾아서 팔아주는 것. 그럼 요거 마지막에 말한 매각 능력을 뺀다면 결국 키는 세 가지예요. 딜소싱, 펀드레이징, 그리고 기업 경영 능력, 밸류 애드 능력. 요 세 가지. 다 호락호락한 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돈 벌기 쉬워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다.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양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도 있어야 되고 또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경영 능력일까? 딜소싱일까? 펀드레이징일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딜소싱이요 사실. 왜냐하면 세 가지는 다 중요한데 경영 능력은 사모펀드들이 직접 이 회사를 다 혼자 경영하는 건 아니고 투자하게 되면 전문 경영인을 꾸리기도 하고요. 기존 경영자와의 협업이 중요해요. 시너지가. 그래서 사모펀드가 내가 이걸 샀으니 내가 A부터 Z까지 다 경영한다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펀드레이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회사라면 어떻게든 풀려나가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킹은 없는데 너무 좋은 투자야. 그럼
쩐주들이 이거 정말 좋은 투자인데? 이렇게 동의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 결국은 딜소싱 중에서도 투자 안목을 기르는 거죠. 결국 이 서린 컴퍼니에 투자한 사모펀드가 큰 돈을 벌었던 핵심은 뭐였어요? K코스메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산업을 먼저 봤던 투자 안목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잘 될 서린 컴퍼니라는 회사를 찾은 것이고, 그 서린 컴퍼니라는 찾은 회사를 본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설득에 성공했다는 게 딜소싱이잖아. 요거가 없었으면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딜소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투자 안목을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볼 거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산업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산업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상대평가 경쟁사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 이후에 또 어떤 프로세스로 투자를 집행하는지. 사실 우리가 상장 주식 투자할 때처럼 그냥 뉴스 보고 저는 친구 얘기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알아두시면, 그렇게 알아두셔서 개인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다만 그런 방식을 잘 알아두시면 내가 투자할 때 인사이트도 좀 얻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쪽에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대표분들은 쟤네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알면 투자를 받을 때나 기업을 M&A 할 때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사모펀드를 깊이 파기 시작하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금융기관에 희망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져갈 인사이트는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첫 편이었어. 사모펀드라는 건 분명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좀 깊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아마 다음에는 산업 분석 어떻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쟁사 분석 어떻게 하는,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펼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기업 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에 또 준비해서 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